환영합니다. 인생 사랑방에서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밖에 꺼냈다가는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서 그냥 내 안에 꾹 눌러 담았던 때 말입니다. 그 순간엔 잘 참았다 싶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곱씹으며 속에서 열불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왠지 모를 서운함이 가슴에 쌓여갑니다. 어떨 때는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어서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확 쏟아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시원했는데 며칠 지나니 관계가 어색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 후회가 밀려왔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고 걱정돼서 말한 건데 불편한 눈빛이 돌아왔던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어 한참을 되짚어 보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참고 살자. 말했다간 관계만 나빠지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말하지 않으면 내 가슴만 답답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등 없이 마음은 후련하고 오히려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대화의 비밀을요. 이 방법들은 심리학 연구와 철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힘들게 속으로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관계가 이전보다 더 편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딸이 집에 왔다가 이틀 만에 급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가? 이렇게 급하게? 엄마는 하나도 안 중요한가 보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거야. 왜 맘대로 해석해? 결국 딸은 기분이 상한 채로 집을 나섰고 김 여사님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딸이 있는 다른 집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틀 만에 가야 한다니 엄마는 좀 아쉽구나.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일이 급한가 보네. 이 말을 들은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의 연구를 보면 감정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 악화 확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사실 기반 대화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 즉 감정 중추가 공격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실을 들으면 전두엽의 이성적 사고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이해하고 도우려는 태도로 전환되는 것이죠. 김 여사님은 감정적인 말로 따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엄마는 안 중요한가 보다는 감정적 해석입니다. 딸의 의도를 멋대로 판단한 것이죠. 딸은 그저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너는 엄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딸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반면 네가 이틀 만에 가야 한다니 아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감정은 아쉽다는 표현만으로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멋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다. 딸이 일찍 떠나는 것 자체는 중립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실만 말하면 불필요한 해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거나 섭섭할 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감정적 해석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너는 나를 무시한다. 대신 나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섭섭하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대신 나는 요즘 변화된 세상이 낯설고 어렵다. 사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허락이 아니라 기회를 건네라.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박 여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불편하셨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는데 며느리가 약을 먹이지 않는 걸 보시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픈데 약을 먹여야지. 내 말 들어. 내가 애셋 키워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며느리는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꼭 약을 먹이지 않아도 된대요. 의사가 뭘 알아. 엄마 경험이 최고야. 내 말대로 해. 며느리는 그날 이후 아예 육아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최 여사님은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얘가 힘들어 보이네. 엄마인 네가 제일 잘 알겠지. 혹시 할머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예전에 해봤던 방법이 있긴 한데 궁금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 며느리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알려주세요, 어머니. 하버드 대학교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을 보면 선택권을 받은 그룹은 18개월 후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70% 이상이 긍정 반응을 보인 반면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명령형은 40%만 수용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율성 욕구가 있습니다. 명령은 이 자율성을 침해하여 저항을 불러오지만 선택권을 주면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말 들어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을 들어볼래? 는 협력을 제안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 당연히 조언하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령의 형태로 전달되면 젊은 세대는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지혜가 받아들여지려면 제안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런 방법도 있더라. 내 말이 맞아. 대신 내 경험으로는 이랬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대신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현하며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명령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채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빛을 발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에게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선택권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의도를 선물하면 대화가 열린다. 62세이신 이 선생님은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운동은 하니? 살이 많이 쪘던데. 건강검진은 받았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나 바쁜데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이 선생님은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전화한 이유는 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야.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지금 통화해도 괜찮을까? 그러자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의도를 먼저 밝힌 경우 85%가 기꺼이 답변한 반면 갑자기 질문한 경우는 32%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도를 모를 때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의도를 먼저 밝히면 뇌가 안심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의 이유를, 내 표현의 이유를 먼저 말해보세요.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면 자동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운동하니? 라는 질문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맥락이 없으면 아들은 엄마가 내가 살쪘다고 생각하나 봐. 또 간섭하시려는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의도를 먼저 밝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엄마가 오늘 전화한 이유는 네가 궁금해서야. 라고 하면 아들은 아, 엄마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의도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의도가 불투명하면 상대방은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의도가 투명하면 신뢰하고 협력합니다. 사랑을 숨기지 말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 의도는 비난이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야. 의도를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체면을 살리면 관계가 남는다. 70세이신 강 여사님은 사위와의 관계가 항상 어색했습니다. 어느 명절, 사위가 식사 중에 젓가락질이 좀 서툴렀습니다. 강 여사님은 사목함을 풀고자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젓가락도 제대로 못 쓰니? 어릴 때 뭐 배웠어? 우리 딸이 고생하겠네. 사위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날 이후로 강 여사님 댁에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윤 여사님은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사위가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려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릇이야 다시 사면 되지. 도와주려는 마음이 고마워요.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니 내가 복받은 엄마네요. 그 집 사위는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했고, 그 후로 더 자주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를 보면 체면이 손상된 그룹은 과제 수행 능력이 40% 이상 떨어진 반면 체면이 보호된 그룹은 오히려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특히 타인 앞에서 참피를 당할 때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체면은 타인 앞에서 유지하고 싶은 자아산입니다. 공개적으로 체면이 손상되면 관계 자체가 위협받았다고 느낍니다. 젓가락도 제대로 못 쓰니? 는 사위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것이죠. 설령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고마워요. 는 사위의 의도를 존중하고 실수를 용납 가능한 범위로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존중 방법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꺾이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강력한 지적은 관계를 꺾습니다. 부드러운 존중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관계 유지 전략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저 사람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관계도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명확함이 편안함을 만든다. 송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이신 송 선생님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한 친구가 자주 전화해서 30분, 1시간씩 자기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송 선생님은 지쳤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셨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고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멀어지기는 싫었던 송 선생님은 다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친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긴 통화가 힘들어. 20분 정도만 통화하면 안 될까? 친구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구나.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를 보면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관계 만족도가 68%더 높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경계선을 설정받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관계를 완전히 반절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이 없으면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안심하고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없으면 계속 소진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쌓입니다. 경계선 설정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계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관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되 나 자신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지만 참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용기 내어 경계선을 설정해 보십시오. 뚜렷하고 부드럽게 말입니다. 6번째,
너 메시지가 아닌 나 메시지로 전환하기. 69세이신 정 여사님은 아파트 아래층 소음 때문에 몇 달째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아래층에서 운동기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 하셨습니다. 괜히 이웃관계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몇 달을 참다가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혈압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남편이 화가 나서 아래층 문을 두들기며 따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박 선생님은 비슷한 상황을 다르게 풀었습니다. 미층 발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바로 다음 날 미층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아래층 사는 박아무개입니다. 혹시 댁에 어린 자녀가 계신가요? 밤 10시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서요. 제가 잠이 얕아서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층 주민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끄러울 줄 몰랐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 이후로 두 집은 서로 배려하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너 메시지, 유 메시지를 사용한 대화의 73%가 방어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한 대화는 81%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너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느낌을 줍니다. 너는 왜 맨날 시끄럽게 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반면에 나 메시지는 내 감정과 피로를 표현합니다.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힘들어. 나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감정을 먼저 인정받은 사람들은 89%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감정을 무시당한 경우는 23%만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할 말을 다 하되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난 없이 내 입장을 전달하는 3단계를 기억하세요. 첫째, 사실 말하기. 둘째, 내 감정 말하기. 셋째, 부탁하기. 작은 불편함을 그때그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큰 싸움을 막는 방법입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라. 평가는 상대를 공격하고 관찰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대화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이 있으신가요? 용기 내어 말해보십시오. 비난 없이 부드럽게 말입니다. 7번째, 칭찬이 문을 연다. 광주에 사시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이신 최 여사님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간이 좀 세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간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그런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지.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면 김 여사님은 비슷한 상황을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정말 맛있다. 네가 요리 솜씨가 좋구나. 다만 우리 나이엔 간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해서 다음번엔 살짝만 덜 간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를 보면
부정적 피드백만 준 경우 수용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긍정과 부정 피드백을 함께 준 경우 수용률이 76%로 올라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는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먼저 받으면 뇌가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개선점을 들으면 방어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판만 들으면 방어벽을 세우고 칭찬을 먼저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긍정으로 맨 먼저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긍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구조를 지키면 피드백이 비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대체로 잘하고 있어. 다만 이 부분만 살짝 바꾸면 더 좋겠어.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지적만 하면 상대방은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칭찬과 함께 전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어. 여기만 보완하면 돼. 라고 느끼며 변화의 동기가 생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의 가능성을 믿어라. 그러면 그는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 비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피드백은 그 사이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전달 방식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은 상대방과의 부드러운 대화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 어색함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딸이 걱정되고 손주가 아파서 안타깝고 아들이 궁금하고 사위가 서툴러 보여서 걱정되어 얘기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어떤 관계는 멀어졌고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조금만 방법을 바꿔보는 겁니다. 해석 대신 사실을 말하고 명령 대신 제안을 하고 지적 대신 존중을 담아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은 온전히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전화한 이유는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랑방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